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날씨가 너무 춥기도 하고, 오늘도 너무 추운데, 지금 영하 2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준비한 내용 많이 좀 전달해 드려서 발걸음이 조금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제는 이제 뭐 정책과 기업 사례 이렇게 좀 잡았는데요. 최근에 한국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많고 또 뭐 해외에서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액트도 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의 어떤 움직임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어드리고 거기서 조금 인사이트를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자산 법제화 흐름을 말씀드린 후에 이제 기업들의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산 아카데미에 이런 스마트 포럼 같은 행사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유튜브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김영준 교수님 초대하셔가지고 한번 들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에서는 뭐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겹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조금 저는 시장 관점에서 조금 많이 준비한 자료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는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셔도 면 안 되는군요. 네. 괜찮나요? 네네. 충분히 뭐 주셔도 괜찮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한 50분 정도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도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장표를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글로벌 전체 자산 시장 규모가 한 980조 달러 정도 됩니다. 137경원 정도 되고요. 이게 좀 감이 안 잡히는 숫자이긴 한데 보시면 이제 부동산이 한 62%로 85경 정도 되고요. 채권, 주식, 원자재 순서로 있고 가상자산은 여기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0.3%입니다. 0.3%라서 0.44경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솔직히 그래도 상당히 좀 큰 수치이고요. 오른쪽의 표는 그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금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큰 자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올해 상반기에 7위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9위로 다시 떨어졌어요. 최근에 좀 시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9위로 좀 떨어졌고 올해 뭐 금도 많이 올랐지만 은도 되게 많이 올랐었죠. 원래 은이 이 순위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좀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은 금의 한 10분의 1 정도보다 더 지금은 더 낮아졌네요. 네. 훨씬 많이 낮아졌는데 그 정도 시총을 좀 가지고 있어서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아마 뭐 10년, 20년 뒤에는 비슷한 시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망치 제시할 때 비트코인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의 시총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금의 절반 정도는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뭐지? 이더리움이 뭐지? 라고 했을 때 크게 감이 좀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이게 김영준 교수님께서 좀 비유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채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인터넷이 저희 삶 속에 들어와서 저희의 삶에 어떤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좀 없어졌습니다. 24시간 7일 뭐 작업이라든지 결제라든지
그리고 이미 저희는 어떤 국경에 대한 것도 인터넷 상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해외 사이트도 많이 보시고, 뭐 넷플릭스 같은 어떤 그러한 컨텐츠를 소비를 하실 때도 저희가 지금 미국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유럽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잖아요. 유튜브든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신뢰가 조금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HTTP 상황에서는 신뢰가 없어서 이 데이터를 누가 작성했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HTTPS로 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자산도 똑같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게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세계인 거잖아요. 근데 그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일 수 있는 게 복사본과 원본의 구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디지털 인터넷 상에서 돈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사본과 사본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께 대표님께 10만 원을 보낸다 인터넷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그 10만 원이 그냥 바로 가야 되는데 제 보낸 메일함에도 똑같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한테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한테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더블 스펜딩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좀 이중 여러 곳에 이렇게 보내는 이중 지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이제 탄생한 것이 비트코인이고 그러한 어떤 사본에 대한 부분들 그런 문제를 이제 P2P 방식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인터넷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간과 거리 개념을 초월했었던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중개인이 없는 어떤 금융시장이 역시 어떻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중개기관이 없는 금융에 대한 어떤 실현도 구현을 해낸 것이 바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뢰 자체가 있는 거죠. 합의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공개된 원장, 약간 디지털 서명,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블록체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돈이 되고 싶어서 탄생을 했는데, 돈이 되기에는 너무 가격 변동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금의 역할은 지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화폐처럼 쓰기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라든지 금과 같은 어떤 실물 자산의 가치를 고정을 해서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시장은 크게 테더와 USDT인 테더와 서클 이 두 가지가 거의 8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상으로는 이더리움이 한 55% 절반 정도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 트론이 한 33%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더리움이라는 그 네트워크 위에서 테더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트론이라는 것도 되게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테더의 절반이 이제 트론 기반으로 좀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론이 엄청나게 좀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금 그러한 연유가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뭐 최근 들어서는 솔라나라든지 뭐 아비트럼, 뭐 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체인들이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체인 안에서의 그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가 3조 달러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8%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9%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10% 정도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20년 정도에는 이 녹색 선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요 녹색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게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나눈 건데요. 이때는 한 5% 정도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그 비트코인을 사시거나 이더리움을 사시는 그런 크립토를 매매하는 데 필요한 비축 통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한 5%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한 자산이었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바로 딱 작년부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를 하면서 5%였던 것이 6%가 되고 7%가 되고 지금 9%까지 이렇게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됐고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연간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뭐 한 3, 4% 정도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연간으로 수익률이.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는 40% 작년보다 40%더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시황이 조금 안 좋으면,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황이 조금 안 좋으면 이 크립토 매매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점점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다 그냥 크립토 거래용만 했는데 이제 정말 실생활에서 쓰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의 표는 전망치예요. 근데 이게 이런 그래프는 조금 보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막 다들 사업도 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셔서 이렇게 올라가는 성장률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를 한 그래프입니다. 제가 추정한 게 아니고요. 2025년에 지금 뭐 2천 여기 숫자로 기준으로 2,800억 달러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 이게 25년 말이니까 2026년이잖아요, 거의. 근데 한 3년 안에 2조 달러로 커질 거다. 즉, 지금 시장 규모에서 7배 정도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숫자를 고지것대로 믿어야 할까에 대해서는 뭐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저는 가지고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미국 정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우리가 이만큼 키울 거야라는 것을 미국 재무부의 어떤 전망 발표로 해서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한테도 보여주고 다른 나라에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좀 저희가 가져가야 될 어떤 인사이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자산에 사용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시총 자체는 비트코인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두 개 합쳐도요. 근데 이제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의 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고 나머지로는 이제 알트코인 거래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차트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비자의 결제 대금을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좀 넘어섰습니다. 이게 작년 말 수치 기준으로 넘어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자의 거래 대금과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대금을 1대1로 매칭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자는 정말 저희가 실생활에서 거래하고, 무역 대금도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수치는 그냥 저희가 뭐 월렛에서 USDC를 그냥 매수만 해놓고 가지고만 있어도 트랜잭션으로 잡힙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제 포함했기 때문에 비자의 결제 대금을 이제 넘어선 정도로 이렇게 커졌다라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좀 많이 큰 수치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통금융에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그래프이기는 해요. 아무리 크립토 거래용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비자 거래를 넘어설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다들 하게 됐고, 그래서 새로운 이게 금융 인프라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어떤 가능성을 조금 인지를 하게 된 어떤 그런 수치적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맞습니다. 이제 법정 통화 기반으로 봤을 때 99.9%의 시총을 달러 기반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말 이렇게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로만 보면 달러 기반이 한 8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유로화라든지 뭐 최근에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도 등장을 했고 여러 이제 법정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미국 정부에서 정말 좀 머리를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디지털 자산 관련된 디지털 화폐의 패권을 잡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패권이 약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 시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어떤 패권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미 그냥 99.9%가 달러 시장이었던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법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자. 라고 해서 지니어스 액트까지 연결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왼쪽 차트가 그 USDC 서클 기준으로 그 한 9개월 정도 되는 그 일봉 차트입니다. 주식을 많이들 하실 테니까 이 일봉 차트는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튀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1에 연동을 패깅을 했다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1로 딱 고정되지는 않고요.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거나 했을 때는 조금씩 튀긴 하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1에 패깅이 되도록 이렇게 유지하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자산은 아니고 스테이블 하려고 하는 자산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 USDC를 저희가 원화로 산다라고 하면 요 그림이 되는데요. 요거는 어떤 그림일까요? 네, 맞습니다. 환율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막 1,480원까지 원화가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달러 예금 사야 됩니다. 달러 사서 뭐 빼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지금 한 가지 나오고 있는 움직임 중 하나는 은행에서 달러를 안 사고 USDC를 사놓는 거예요. 그럼 달러 사놓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빠르신 분들은 그렇게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좀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 금융도 지금 막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메커니즘을 나눠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그냥 앞에 핑크빛 하나이고요.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많은 이제 아픔이 있었던 테라루나의 모양이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형태는 앞으로는 시장에서 찾아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미카 법안에서는 알고리즘형에 대해서는 발행 자체를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이 법정 화폐라든지 뭐 금 같은 어떤 실질 자산을 이제 패깅을 해서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 이 두 번째는 그 담보물이 그 화폐가 아니라 어 디지털 자산인 거예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이 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그러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고정이 되어 있고 금도 고정이 되어 있고 뭔가 저희가 시장에 가서 언제든지 잘 팔 수 있고 제가 그 가격의 변동을 그렇게 변동성이 높지 않으니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더리움 같은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갑자기 막 최근처럼 막 급락을 하고 막 이러면 이게 괜찮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훨씬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어떤 중앙화가 100% 자본금을 준비금을 가지도록 설계가 돼 있다면 여기는 뭐 한 120%를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둬서 그러한 가격 변동을 상쇄시킬 수 있게 안전 장치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한번 발행부터 한번 쫙 한 바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고객이 송금을 해서 은행의 계좌에 이체를 시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서클 계좌에 이 돈을 보내주면서 서클한테 이 고객이 뭐 10만 원을 입금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서클 발행자가 어, 발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발행을 개인에게 직접 해주지는 않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1대1로 개인에게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중간에 이제 거래소라는 게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래소인데요. 그래서 서클은 코인베이스 거래소에게 민팅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것을 민팅을 해주고 그 코인베이스의 그 고객 계좌로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라서 뭐 발행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개인하고 서클 발행자가 1대1로 다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뭐 가스비도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희가 약간 이건 비유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은행 거래를 하시면 앞에 낮에 여러 가지 막 몇천 건, 몇만 건의 이체 거래가 있잖아요. 은행에서. 뭐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이체하고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이체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전자적으로는 바로 가지만 청산결제는 밤에 한 번에 모아서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발행하고 거래소에서 이제 각자 계좌에 꽂아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하는 서클 같은 기업은 그 발행을 하면서 그 준비금을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주요 수익원이고요. 또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서 수수료를 수취를 할 수 있는 사업 모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러한 수익 모델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이 왜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이냐? 지금 뭐 카드 결제도 잘 되고 뭐 은행 이체도 너무 쉬운데 왜 스테이블 코인을 쓸까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4시간 7일 글로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공휴일과 상관없이 뭐 당연히 송금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도 다 너무 되고 불편함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효용이 있겠어? 실효성이 있겠어? 라고 공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건 조금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서 주로 현금을 한다고 했을 때 뭐 하루 이상이 거슬리기도 하고 아직도 좀 실제로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점을 가져올 수 있고요. 뭐 수수료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 없이도 스마트폰 지갑만으로 송수신이 가능하다, 편리하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월렛을 만드는 것 자체는 좀 귀찮은 일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박을 굳이 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은행이 없어도라는 것의 의미는 뭐 정말 뭐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CBDC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산속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계좌로 CBDC긴 하죠. 거기는 NFC 방식으로 계좌 간 거래를 하는 거죠.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뭐 에어드랍 해준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어,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 은행에 안 간다는 의미가 MZ 세대를 조금 의미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MZ보다 더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어린 친구들이 은행 계좌를 만드는 나이보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계좌를 트거나 월렛을 만드는 게 더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인식이 조금 없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증권 계좌를 틀지언정,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많이 있고 뭐 정말 어린 친구들부터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크립토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뭔가를 저축을 하고 이러한 생각보다는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저기 제가 여기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을 쓰긴 했지만 10년, 이 10년 뒤에 금융의 흐름에서는 그 어린 친구들이 주 고객층이 될 텐데 그 친구들은 너무 크립토가 익숙한 친구들인 거죠. 은행 계좌보다. 네, 그런 친구들이 조금 실제로 어떤 청년이 되고 사회의 주도권이 됐을 때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미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가 크립토 거래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이제 한국은 정말 특이하게도 원화 마켓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업비트랑 빗썸에서 거래를 다 하실 때 원화로 사시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근데 이제 해외 거래소는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달러 마켓이라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마켓 뭐 아니면 뭐 리플 마켓 뭐 이런 식으로 크립토로 크립토를 사시던지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시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입니다. 한국만 특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이 필요한가에 대한 하나의 질문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크립토 거래용이
아까 2,800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한 8% 정도? 87에서 8% 정도가 크립토 거래용이고요. 나머지 12%는 이미 이 나머지 부분들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2B 무역 거래라든지 B2C 정말 결제라든지 뭐 C2C 개인 간의 어떤 중고 거래라든지 플랫폼 결제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아마 내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유스 케이스 중 하나는 지역 화폐와 재난지원금 아니면은 온누리 그 상품권 같은 그러한 상품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고 그게 가장 정부에서도 효용을 높일 수 있고 가장 국민들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좀 유스 케이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달러 유동성에 대한 영향, 뭐 이게 조금은 전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좀 다 넣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테더, USDT 테더와 이 서클이 우리나라보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별로 순위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이미 하나의 국가 수준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따가 2028년에 8배, 7배 정도 성장한다고 했으면 뭐 요 정도 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작년 초에 좀 얘기가 많았죠. 이게 중국이 팔고 있다, 미국 국채를. 달러 패권이나 이런 미중 간의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조금 줄어들긴 했고요. 그리고 일본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좀 최근에 팔았죠. 근데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테더와 서클은 앞으로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고, 테더와 서클뿐만 아니라 여러 플레이어들이 지금 출사표를 다 던져놨거든요. 그러면 플레이어들도 미국 국채를 사야 됩니다.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요.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 정부가 정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새로운 수요처로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지명을 한 거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테더, 왼쪽이 테더고요. 오른쪽이 서클에 어떤 거를 준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이게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건데,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신 분은 테더가 좀 공격을 받았던 거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갖고 있더라, 막 이래가지고, 테더 안 된다, 막 이런 뉴스 공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테더는 이게 지금 일부러 제가 안 고친 겁니다. 3월 말 기준, 지니어스 액트 전 기준으로요. 이미 비트코인을 한 6서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달라진 게 아니고요. 이미 그대로 되고 있었는데, 약간 그냥 한 번 더 언론 플레이를 한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테더는 그러한 전략을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테더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많이 퇴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각 국가에서 자기네 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 유럽은 미카 법안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해서 테더도 그 유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유럽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많이 퇴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거래가 안 돼요. 일본에서는 서클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맞춰주고 있는데, 미국 지니어스 액트는 따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금을 오른쪽은 이제 서클인데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뭐 트레저리 시큐리티랑 RP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국채만 가지고 있어요. 거의 현금 7%만 가지고 있고 이런 모양으로 바꾼 테더 USDT2를 아마 곧 런칭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다고 테더가 미국의 규제를 다 따르긴 할 건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 USDT 자체를 없앨 것이냐라고 한다면 없애진 않을 거거든요.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P2P 시장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소에서
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소를 통해서 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진입하려면 미국에서 제대로 거래소에서 사업을 하려면 테더가 미국의 규제를 맞춘 새로운 것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그냥 기존의 테더를 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법제화 흐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일부러 천천히 했는데 조금 빠르게 속도를 내도 될 것 같네요. 네, 미국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미국이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7월 18일에 이제 트럼프가 공식 서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정말 빠르게 미국의 어떤 규제 기관들이 정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7월 30일에 백악관에서 뭐 PwC 권고 발표라고 해가지고 166페이지가 되는 어마어마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이거 뉴스에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그냥 166페이지를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해주자면 미국 기관들 그리고 금융사들 너네들의 고객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고 싶다고 한다면 모든 최근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법과 제도 안에서 최대한 디지털 자산에 고객이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한마디인 거죠.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미국 SEC 의장인 폴 애킨스가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거를 선언을 하고요. 3주 뒤인 8월 21일에는 CFTC 의장이 크립토 스프린트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 그 디지털 자산을 규제를 하는 시장이 그 규제 기관이 크게 이 두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제정이 되고 백악관에 이런 권고가 나자마자 저희도 이런 식으로 맞춰서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국 미국 50개 주를 막 돌아다니면서 원탁회의처럼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요. 공청회처럼 해가지고 그러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중앙 정부도 있지만 주 정부들의 어떤 정책들이 다 다르잖아요. 주마다 법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와이오밍주 같은 데서는 주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요. 이게 최초로 발행이 된 건데 발행을 하기도 했고 여기는 제가 뭐 6가지 정도만 나와 있지만 이미 주 정부에서 승인시킨 통과를 시킨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이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3, 40개가 아직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정부도 정말 빠르게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한국은 좀 아직 너무 어렵고 좀 규제가 심합니다. 많이 X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올해 조금 시작된 게 6월부터 법인 계좌가 단계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만 허용을 한 거고 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 좀 허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 8개 정도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가장 아마 핫한 이슈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가장 최근 뉴스로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12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을 해달라라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자체적으로 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포를 하기는 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위 정부안이 제출이 되면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 좀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자본금이라든지 어떤 발행에 대한 규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전 세계 법안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은 발행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게도, 그러니까 비은행, 여기서 민간이라 함은 은행이 아닌 그냥 빅테크 같은 기업이에요. 뭐 저희 한국은 이제 두나무, 네이버 같은 컨소시엄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허용을 해줄 거냐, 아니면 은행만 하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쟁점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법들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형태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좀 규제를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비은행에는 허용을 하고 있는 입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게 한국으로 얘기를 좀 돌아보면
결국에는 지금 최근까지 얘기 나온 거는 51% 은행 지분이 있는 컨소시엄에게만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나무 네이버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는데, 뭐, 자기 자본은 50억 이상, 뭐, 그리고 이자는 주지 않는다. 막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좀 논쟁들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어떻게 보면, 화폐이고요. 또 하나로는 예금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되게 반대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은행 예금이 다 빠질 수 있다.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자는 주지 않기로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니어스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자는 금지하는 걸로 거의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전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있고, 또 7월에 지니어스 액트가 오픈이 되면서, 정말 여러 기업들이 출사표를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먼저 이제 산업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밸류 체인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좀 기획하고 준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 뭐 달러를 기반으로 할 건지, 이런 거를 다 정하는 쪽이 이제 발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서클이라든지 뭐 페이팔이라든지 뭐 팍소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발행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예요. 이더리움이나 트론 같은. 그리고 최근에는 뭐 서클도 마크 체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이 되는 영역에서 저희가 어, 법정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그러니까 제가 원화로 USDC 서클을 사는 거를 온램프라고 하고요. 그 서클을 다시 제가 원화로 아니면 달러로 바꾸는 걸 오프레임프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제 환전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체인 간의 어떤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쪽이 결제 브릿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커스터디와 월렛인데 이게 그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면 그 현금, 준비금 자산을 커스터디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키, 월렛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키를 커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거래소, 유통과 관련된 거래소,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마존도 출사표를 던졌었고요. 뭐 월마트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제일 잘 알려진 뭐 쇼피파이나 뭐 코인베이스 이러한 기업들도 다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권이 전통적으로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두나무 아니면 뭐 헥토 파이낸셜 상장사죠. 뭐 토스나 뭐 위메이드 뭐 신한, 롯데 멤버스 아니면 뭐 LG, 카카오페이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좀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재화이고요. 두 번째는 영역 확장,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 토큰화입니다. 이게 내재화의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전통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붙이고 있어요. 이 쇼피파이라는 기업은 아마존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미 USDC를 붙였고요, 결제로. 이 마스터카드라든지 비자 카드 같은 경우는 어, 자, 그 시스템에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연동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저희가 그냥 플라스틱 카드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카드를 매장 가서 결제를 하시면 그 결제 대금을 원래는 뭐 KB은행 아니면 뭐 신한은행 이렇게 계좌를 연동시키시잖아요. 그 연동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동할 수 있게 이미 그런 상품들을 2023년부터 출시를 해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주요 기관들이 자산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JP 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 CEO는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항상 이제 2017년에는 비트코인은 사기다, 돈 세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도 막 스트레티지 공격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직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JP 모건이 가장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진한 주황색이 있는 게 이제 좀 동그라미가 많은 애들을 제가 표시를 한 건데 뭐 블랙락이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JP모건이 1등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잘 하고 있어서 아 이게 정말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저는 또 한 번 느꼈고요. JP모건이 뭘 하고 있냐?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체인도 이미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빗 체인이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금으로 하는 거예요. 예금 토큰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JP모건이 전 세계의 지사가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 지사들 간의 내부 거래를 이 코인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속도라든지 뭐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검증이 된 거예요. 한 4, 5년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무슨 말을 했냐면 JPMD라고 최근에는 이 JPM 코인으로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이 JPM 코인을 저희가 잘 아는 이더리움 같은 베이스라는 그 퍼블릭 체인에서 이미 오픈했습니다. 한 2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미국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토큰화된 예금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요. 정말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이게 비자의 그 전체적인 어떤 사업 모델입니다. 발행사 통해서 소비자단 담당하고 매입사 통해서 상인 이제 상점들을 담당을 하는 이 발행사 쪽에는 2021년 여기는 2023년에 이 USDC 결제를 이미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는 이미 그냥 USDC로 다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서서 그 5가지 단계의 밸류체인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서클은 발행사니까 맨 앞단에 하나만 있었어요. 여기요. 이것만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밸류체인 중에서. 근데 이제 서클이 뭘 하고 있냐? 지금 체인을 개발했습니다. 아크라고 체인을 개발해가지고 이 네트워크도 내가 장악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 은행 신탁업 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은행업을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의 그 인가를 받겠다. 라이센스를 신청을 해서 그걸 받으면 뭘 할 수 있느냐? 실제 은행처럼 커스터디 신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서클은 원래 발행밖에 없었는데 여기도 지금 이미 넣어놨죠? 들어가 있고 이것도 본인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어, 결국에는 이 발행사는 준비금 수익으로 전체 수익이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내야 되고 수수료를 내야 되고 수수료를 내야 되는 약간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 수수료 안 내도 되겠죠. 그럼 수익이 엄청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분인 거죠. 이러한 일들을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재화를 엄청나게 시키고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스터카드도 지금 최근에 뭐 제로해시라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코인베이스는 저희가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거래소가 맞고요. 그런데 보시면 이미 체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커스터디도 하고 있고요. 원래 서비스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이 익스체인지 온램프, 뭐 오프램프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소니까 그러한 서비스를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오른쪽 그림을 만든 이유는 이건 전통 금융에서 어떤 역할들을 나눠서 하는지를 좀 그린 거고요. 왼쪽은 코인베이스를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전통 금융은 다 이런 식으로 역할마다 메이저 업체들이 있고 좀 각각의 역할을 좀 분리해서 지금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증권 뭐 브로커리지는 로빈후드 같은 곳에서 하고, 거래소는 뭐 나스닥, 뭐 한국은 한국거래소처럼, 뭐 은행은 은행, 뭐 이런 식으로 페이먼트는 뭐 페이팔 같은 페이먼트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이런 게 좀 다 하나로 합쳐지고 있고 그러한 기술입니다. 태생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 전통금융이 아니고 크립토니까 여기는 여기에 일이고 여기는 뭐 전통금융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렇다 보면 이 시장이 결국 이러한 걸 다 할 수 있는 플레이어 하나로 재편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인행 신탁업 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역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클이 뭐 아크 체인을 공개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처럼 기존에는 그냥 발행이면 발행, 커스터디면 커스터디 이렇게 하나씩만 했는데 직접 체인을 만들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도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스트라이프라는 그 B2B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 결제 기업도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두나무도 최근에 기와 월렛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와 블록체인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비자 뭐 넷에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이거의 예시는 뭐냐면 비자 다이렉트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이미 잘 되고 있는 직접 송금을 하는 비자의 서비스 중 하나예요. 근데 어떤 예가 있냐면 우버 같이 글로벌 어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서 해외 드라이버에게 급여를 제공을 한다고 할 때 원래는 3일분의 현지 통화를 담보를 예치를 하고 있었어야지만 가능했대요. 전통 금융에서는. 그런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도입하는 순간 그냥 실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우버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있는 우버 드라이버에게 급여를 줘야 되는데 미국이 갑자기 공휴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내려고 했는데 필리핀도 공휴일인 거죠. 그러면은 월급날이 막 3에서 5일 정도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게 너무 당연했고 이미 그리고 3일분의 어떤 통화도 담보를 예치를 시켰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시키는 순간 그냥 실시간 결제가 됩니다. 그러한 지연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걸 2026년 상반기에 오픈한다라고 비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틱 AI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재미있긴 합니다. 저만 재미있나요? 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진지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죄송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핫한 게 AI잖아요. 모든 분들이 막 챗 GPT 다 쓰실 거고 요즘 친구들은 정말 AI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됐는데 에이전틱 AI가 이미 이렇게 그래서 나왔죠. 근데 이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 AI들끼리 결제하고 거래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틱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페이팔하고 구글에서 지금 이게 오픈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림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게 모 회사의 그 드라이기인데 D로 시작하는 드라이기인데 이거 살려면 구글링도 하시고 아니, 네, 구글링도 하시고 유튜브도 막 찾아보시고 막 여러 사이트 들어가셔서 가격 비교하시면서 막 보시잖아요. 그리고 사시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쇼핑을 하게 될 거냐? 챗GPT한테 여긴 구글이니까 제미나이한테 뭐 이 정도의 가격으로 이런 성능을 가진 드라이기를 구매해줘라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 구매가 됩니다. 연동된 그 계좌에서요. 돈이 나가고 배달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걸 이미 출시했고, 이건 구글의 사례고, 오픈 AI는 챗 GPT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AI 쇼핑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서 이게 그런데 뭐 그게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가 연결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막 GPT로 자료를 찾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 막 사이트를 가서 막 정보를 막 얘가 사야 되잖아요. 그 막 뉴스 링크 막 주잖아요. 근데 이제 유료 사이트 같은 뉴스 기사들도 있을 수 있죠. 뭐 로이터 같은 그런 데는 유료 해야지만 정말 전문을 다 볼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0.01센트 정도인 거죠. 가격이. 근데 그 0.01센트를 카드 결제로 연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카드는 수수료가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매기는 게 있고요. 뭐 한 3%, 건당 얼마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0.01센트 하는데 300원 붙는 거예요. 예,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GPT가 하나의 답변을 줄 때 최소 뭐 10개 이상의 막 기사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뭐 논문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막 이런 거를 할 텐데 막 비용 자체는 한 1센트 나왔는데 막 카드 거래 수수료만 막 몇천 원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모든 AI한테 제 카드 번호를 다 입력을 해놔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제 신분이 다 노출되겠죠. 제가 어떤 거를 찾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마이크로 결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단위의 어떤 결제를 할 때, 그리고 아주 빠르게 0.01초 만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카드 결제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체할 수도 없고요. AI한테 이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계좌에서 바로바로 결제가 될 수 있게 이런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AI들끼리 이렇게 거래할 때는 그 기축 통화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학계에서의 어떤 산업계에서의 뷰이고 이런 것들이 이미 개발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코인베이스의 402, X402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이게 AI 에이전트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이런 계정도 불필요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0.01센트 정도의 어떤 마이크로 결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여러 기관들과 통합을 해서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제 나왔던 뉴스는 이게 이쪽 분야가 정말 매일 변화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매일 뉴스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매일 바뀝니다. 이게 한 2, 3개월 정도 전에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엊그제 뉴스는 이제 지금 요즘에 AI로 또 뭘 하죠? 휴머노이드 로봇. 제 머리는 AI잖아요. 걔네들이 하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붙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챗GPT의 느낌의 AI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상용화가 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러한 1인 1 로봇 시대가 올 수도 있는 와중에 그 로봇들 간의 거래는 대화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토큰화예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되게 유명하신 크립토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시는 오태민 교수님께서 비교하신 게 그, 뭐, 오리너구리라는 표현으로 디지털 자산을 표현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 표현이 되게 좀 잘 비유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건데, 기존 거로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한테 이미지는 지금 떠오르잖아요. 오리처럼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너구리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것이 새롭게 나온 거죠. 근데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혹은 디지털 자산이 화폐이면서 인프라이면서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우리가 막 말하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어플리케이션이야. 그러니까 다 컴퓨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나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존재는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거래하면서 쓸 수도 있지만 금융의 인프라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프라 위에서 어떤 걸 거래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토큰화된 상품들을 저희가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RWA라고 해서 이 용어는 그냥 리얼 월드 에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물 자산, 실제 리얼 월드의 에셋을 토큰화를 하겠다. 디지털 자산 위에 올리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뭐 뭐 부동산 같은 것도 토큰화 시킬 수 있고요. 뭐 조각 투자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지적재산권도 토큰화를 시킬 수 있고, 뭐 드림도 토큰화를 시킬 수 있고, 뭐 저희 뮤직하우 사례 다 아시죠? 음원도 토큰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다 토큰화가 돼서 이 디지털 레일 위에서 올라가서 거래가 될 거고 이러한 시장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도 좀 선도적으로 많이 하시는 곳이 있어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ETF를 토큰화한 상품을 출시해서 홍콩에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토큰화의 사례 중에 로빈후드 잘 아시죠? 로빈후드가 했던 게 뭐냐면 미국 주식 200개 상위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상장 200 미국 주식, 스페이스X 같은 거 토큰화해가지고 유럽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미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면 뭐냐면 저도 이제 증권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글로벌 뭐 이런 해가지고 미국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그 단위도 좀 다르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뭐 10만 원어치 살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막 이런 작업들을 저희도 했거든요. 근데 이 로빈후드가 한 건 뭐냐면 24시간 결제가 가능해요. 물론 주말은 아니에요. 24시간 7은 아니고 24시간 5일 결제이긴 하지만 어, 저희 다 엔비디아 사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쵸. 근데 이제 유럽도 당연히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잘 할 거니까, 뭐 이런 해외 주식 거래 또 미국이니까 충분히 있을 텐데, 밤 10시, 저희 기준으로는 10시까지 이제 깨어 있다가 막 이렇게 주문 넣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놀래고 막 이런 상황들보다는 낮에 그냥 사놓고, 다음날 또 낮에 상황 보고 또 매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한 토큰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 ETF, 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제 비드를 좀 알아놓으시면 어디 가서 좀 유식하다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블랙락의 비드라는 게 MMF를 토큰화한 상품인데 2024년에 이미 출시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게 업계에서는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례이기는 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이 블랙락의 MMF를 블록체인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미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만 하고는 있지만 저는 약간 좀 이런 모델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어, 전체 산업에 결국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아주 직접적으로는 금융의 완전 경쟁 시장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조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저도 KB증권 출신입니다. KB증권의 MMF 상품이 분명 있을 수 있죠. 블랙락의 MMF 상품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거 사고 싶으세요? 블랙락 한번 사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아, 믿진 않으셔서. 아, 네. 아니, 이게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경쟁이 되어버리는 느낌이다. 근데 저희가 금융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글로벌 완전 경쟁이잖아요. 그쵸? 뭐 삼성폰, 애플폰 다 그냥 글로벌리가 무대인데 금융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고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판다. 이런 게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결국에 돈이 계속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블랙락도 전 세계가 무대가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약간 그런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왜 스테이블 코인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된 거라서 아마 자료는 네, 공유 드리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뭐 새로운 투자 기회일 수도 있고 거래 효율성도 개선이 되고 안정성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좀 찾게 된 장표입니다. 이게 2016년에 저희가 이제 삼성페이가 처음 나와서 이거 성공할까? 라는 이제 기획 기사가 나왔던 것에 이제 있는 이미지예요. 2016년에 저도 이제 이런 거를 같이 분석을 하고 했었던 때여서 기억을 해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되겠어? 약간 스마트폰에 진짜 카드를 넣는다고? 그거 안전해? 괜찮을까? 근데 지금 삼성폰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갑 만들고 다니시지 않나요? 삼성폰 유저들은? 네. 그냥 습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제는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이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된 지가. 근데 너무 익숙하시지 않나요? 네, 10년이나 되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말이 되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AI가 다 결제를 하고 하는 세상에서 어, 막 카드 결제 막 이상한데?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냥 넣어놓은 장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왼편에는 전통 결제 시장이에요. 전통 금융 시장이고, 오른쪽은 뭐 스테이블 코인 써놨지만, 그냥 크립토를 기반으로 한 금융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저희가,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많이 커졌어요. 아까 비자의 거래대금처럼 커졌다는 것처럼. 그리고 이 경계가 점점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전통 금융시장이 뭐 너무나도 안전하고 좋죠. 근데 비트코인 좀 사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만들어준 게 비트코인 ETF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 있는 거 이렇게 넘긴 게 ETF인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이쪽에 있는 걸 이제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주식을 토큰화해서 로빈후드가 월렛으로 결제하게 하고 부동산 같은 것도 토큰화해서 결제할 수 있고, 예금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쪽으로 가는 상품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오는 상품들이 엄청나게 앞으로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의 월렛에서 저희는 결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렛을 좀 잡는 플레이어가 조금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편인데요. 음,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제는 습관이고 금융 활동이 조금 습관적인 영역으로 굳혀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면 잘 안 쓰기도 하고요. 언제 또 월렛 열어가지고 비트코인 보고 뭐 주식 계좌 열어가지고 뭐 보고 막 이런 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ETF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주식 계좌에서 다 볼 수 있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온체인화도 되고 전통금융이랑 이 디지털 시장이 거의 비슷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로 합친 계좌가 나올 거고 여기서 그냥 저희는 어떤 거든지 사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셨다가 팔고 그 돈으로 바로 그냥 주식 사셨다가 아니면 그걸로 다시 부동산 어떤 토큰화된 거 상품 사시고 대출도 갚으셨다가 이자도 받으셨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계좌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미 나왔습니다. 약간 비슷하게. 그러니까 JP모건 체이스가 코인베이스랑 이 계좌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이런 모델 자체는 아직은 아니지만 JP모건의 은행 계좌에서는 크립토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이 정말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도 이런 온체인 금융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주도권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